네,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4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25bp뿐만이 아니라 빅컷 50bp의 인하 가능성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점은 18일 오전 3시경으로 한국 시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안고 뉴욕 증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고요. 테슬라가 거의 7% 넘게 올랐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했지만 계속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3대 지수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지수 흐름 다시 한번 톱어보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P 500은 거의 변동성이 없을 정도의 극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먼저 이 소비 심리가 이날 악화된 것이 가장 크게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는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을 안고 강세 보였기 때문에 나스닥만큼은 좋은 흐름 보였고요. 나스닥은 이날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또다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S&P 500은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양쪽에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일정 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숨고르는 모습이 S&P 500에서도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날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또 상당히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2개월 연속 하락을 한 데다가 지난 5월 이후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올라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5년 뒤에 물가 상승을 어떻게 볼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게 이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 소프트 데이터, 심리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났고요.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번 부진은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실직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고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좋은 흐름 보였었죠. 이 테슬라가 7%대 상승했고요. 마이크론과 팔란티오도 4%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그 전날에도 6%대 급등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이틀 연속 폭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네바다주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며칠 전에 논의가 됐다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날 확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이 머스크가 향후 10년간 테슬라를 이끌 사람이다라면서 굉장히 이 머스크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테슬라의 주요 원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 중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우리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고요. 이어져서 새벽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9월 25bp 스몰컷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96.4%, 거의 유력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주요한 매크로 지표들도 딱히 없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연내 몇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75bp, 그러니까 3회 누적 인하가 될 확률이 지금 이 시각 76.3%로 여전히 가장 높습니다. 당연히 9월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다. 이전부터 확실시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체크 포인트는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이 점도표가 시장의 추가 인하 전망에 부합할지, 이 3회 인하가 그대로 지켜질지, 또 파월 의장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체크 포인트 저희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지난 금요일이죠. 뉴욕 증시 흐름 바로 이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인데요.
확실히 소비 심리가 약화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개별주 이슈가 또 겹치면서 일부 기술주들 위주로 좀 강세가 강하게 켜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 테슬라가 7.36% 올라섰죠. 주말 사이에도 호재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 테슬라의 독일 공장장이 판매 실적이 매우 좋기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3, 4분기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간 테슬라의 이 독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부진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가요, 이 모델 Y가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빚어졌었고 이 때문에 그간 생산량이 인도량이 줄은 것으로 보였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뉴스였고요. 이어서 이 애플도 마찬가지로 1.76% 올라섰습니다. 이 애플워치가 FDA로부터 고혈압 탐지 기능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시장의 관련 이슈들에 주목을 하게 만든 그런 뉴스였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1.7%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용 협업 플랫폼인 팀즈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종료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는요,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다가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호재 하나, 악재 하나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 오픈 AI와 영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은 아니고요. 이런 외신 보도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된 반면에 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DGX 클라우드 사업을 축소한다는 뉴스는 악재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수요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랐고요. 또 이어서 오라클은 마이너스 5%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아마존도 0.78%, M7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는데 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죠. 이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구글의 검색 광고 관행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광고주들에게 광고 가격 시스템을 제대로 고지를 했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은 또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0.25% 올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영국 국방부와 4억 파운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악재를 이긴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백신주들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 머크와 모더나 상당히 화이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과 이 아동 사망 간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조만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대상이 제한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헬스케어들은 일주일 내내 좀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 지난주 뉴욕 증시 흐름 다시 한번 톱파보고 가겠습니다. 3대 지수가 공통적으로 전약 후강 흐름이 나타납니다. 다우지수는 1.09% 하락 마감지였고요. 나스닥은 1.32%, S&P 500은 1.4%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3대 지수가 그나마 좀 키높이를 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3주 만에 상승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주 후반 들어서 더더욱 더 상승세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9월 10일 전일 장 마감 직후에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날부터 오라클 효과가 전반적으로 증시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9월 11일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기억나실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합쳐지니까 주 후반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3대 지수 모두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섹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지난주 뉴욕 증시 기술주가 가장 강했는데요. 약 3% 이상 독보적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이 오라클이 주간 기준으로 25% 강세 보였고요. 또 엔비디아도 6%대, 브로드컴이 7%대 강세 보이는 등 AI 인프라가 시장을 지배했던 한 주였죠. 거기에다가 테슬라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12%나 오른 한 주였습니다. 또 이어서 유틸리티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AI 인프라의 픽앤쇼벨 대표적인 동반 강세 종목이죠. 전력주들이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얻으면서 2%대 주간 상승률 보였고요. 금융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가 많고 큰 폭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반면에 의료 서비스들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이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린 한 주였던 데다가 또 백신 접종 대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개별주 악재까지 겹치면서
앞서서 의료 서비스만큼은 계속해서 부진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봤습니다. 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차량 구매 여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메가팩과 메가블록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 부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테슬라는 현재 유럽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판매량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서는 이 독일의 기가팩토리 증산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머스크5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은 1%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EU의 반독점 과징금 위기에서 좀 벗어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더불어서 이 파트너십을 연장에 합의를 했고 또 뿐만이 아니라 EU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이 체계를 계속해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끼워서 판매를 하던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1%가 넘게 상승하는 분위기 펼쳐졌습니다. 엔비디아 0.37%가 상승했는데요. 오픈 AI와 함께 영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이 젠슨왕의 CEO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 엄청난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다시 한번 각광받는 분위기 펼쳐지고 있고요. 오픈 AI와의 앞으로의 모멘텀도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시면은요. 지금 엔비디아 칩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블랙웰 울트라 솔루션 출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2%가 넘게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1% 넘게 밀렸는데요. 파라마운트 그리고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를 함께 인수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파라마운트 쪽에서 워너 브로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두 업체가 합병을 한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고요. 아이온큐는 18% 넘게 올랐습니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이 영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수가 승인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큰 흐름이 보였고 이 양자 컴퓨팅 쪽으로는 리게팅 컴퓨팅과도 더불어서 퀀텀 컴퓨팅까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보잉이 1% 넘게 밀렸는데요. 자, 이중 통로 항공기 777X가 이제 규제 당국에서의 의증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항공기의 컨셉이 다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777X는 통로가 이중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항공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항공기에 대한 인증 늦어지면서 1% 넘게 거의 2% 가까이 밀렸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2% 넘게 역시 상승을 했는데 백악관의 전기 수직 이착륙이라는 이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도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악관은 전기 수직 이착륙 운영, 이 항공기 운영을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0.12% 밀렸습니다. 지금 내년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노보노디스크와의 비교 임상 결과를 앞두고 현재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격화에 대한 우려감에 0.12% 하락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사망 사례와 연관짓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쪽에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발표 자료에 이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25명의 사망이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밀렸습니다. 화이자가 4% 가까이 하락했고요. 모더나도 7% 넘는 약세권에서 흐름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로빈인데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확장 기대감, 또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목표가가 거의 $100가 넘게 올랐죠. $725까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 있었고요. 1% 넘는 상승권에서 흐름 마쳤습니다.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0.51%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62.69달러 선, 62달러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상방 압력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현재 시간 16일부터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또 이어서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러시아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국제유가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0.53원, 큰 폭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마찬가지로 큰 폭에서 움직이지 않고 보합권의 흐름을 보였고요. 여전히 1,392원 선, 절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레벨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0.1% 견조하게 11만 5천 달러 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유동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금은 0.35% 올랐습니다. 3,686달러.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수준이죠. 계속해서 경기 불안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금값 진정할 줄을 모르고 있고요. 미국채는 이 주말 사이에 오르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4.0%대, 아직까지는 3.5%대, 절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높은 구간은 절대 아니지만요. 이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금요일 3.9% 가까이 상승하는 등 상당히 고물가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9월 B컷 가능성이 5%대로 다소 축소가 된 것 역시 여기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럼 이날 나온 경제지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9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한마디로 물가와 관련된 소프트 데이터죠. 55.4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 대비해서도 58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전월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한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게 마냥 호재로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 증시가 그동안 마이너스가 되는 흐름들을 보여왔었는데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시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또 중요한 점이요. 두 가지 하위 지수로 이 지수가 나뉘는데요. 현재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이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이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미래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 이게 55.9에서 51.8로 크게 둔화가 됐는데 현재보다도 미래를 훨씬 더 현재 소비자들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자, 이어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소비자들의 예상을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에 부합하게 괜찮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5년이었는데요. 3.9%로 예상치 3.4%를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관세 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면서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우려를 현재 가지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말 사이에 새롭게 나온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판 발언 그리고 제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나토 이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SNS에 단체로 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고 중국산 제품에 50%에서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까지 제대로 제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중국은 또 이제 미국 반도체 칩 부문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생산하는 일부 미국산 아날로그 IC 칩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조사 기간은 약 반덤핑 조사로서 1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계속해서 좀 큰 이슈들은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역과 펜타닐 문제로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공식 초청해서 시진핑 주석과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또 밤사이에 했었지만 아직까지 백악관이 이견을 좁히지 않으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10월 말에 한국 APEC 포럼에서의 회담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보자면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FOMC입니다. 이거 우리 시각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고요. 또 이어서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견이 되어 있다는 점. 과연 점도표와 이어서 기자회견에서의 물가와 고용 사이의 발언 어떻게 할지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9월 16일 HR 기술 컨퍼런스 오라클 굉장히 여기 관련해서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어서 9월 19일 금요일에는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 전해지는 대로 추가적으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매크로 봤습니다. 네, 머스트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4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다양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이번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자, 지금 이 올해 들어서 줄곧 동결을 계속해서 지향을 해왔던 시장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이번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이 시장에도 증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이미 9월 인하에 대한 기정 사실화와 더불어서 B컷 가능성, 그러니까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또 그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은 다가오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새벽 정책금리 수준을 발표하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5.25에서 5.50%까지 오른 뒤 장기간 동결됐습니다. 같은 해 9월 0.50%포인트 인하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내려 현재 4.25%에서 4.50%인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 연속해서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 둔화와 안정된 인플레이션 흐름 속에서 9월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일 기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92.5%, 0.50%포인트 B컷 가능성도 7.5%로 집계됐습니다. 10월에도 인하 확률은 86% 이상이며 시장은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준의 인하가 현실화되면 한미 금리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0%로 상당 기준 2.0%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 인하 이후 10월에는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4차 이 고위급 회담에 돌입을 했습니다. 각자의 이 주장 그리고 입장이 다른 상황인데요. 미국은 이 무역과 안보와 더불어서 틱톡 매각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은 자국의 국익을 더욱더 우선주의로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1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4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무역과 안보 현안은 물론 중국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매각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틱톡을 비롯해 주요 국가 안보와 경제, 무역 현안, 그리고 양국 모두를 위협하는 자금 세탁 근절 방안까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른바 틱톡 매각법을 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 시한을 3차례 연장했습니다. 최근 연장은 가장 가까이 지난 6월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추가 연장을 승인해 오는 17일까지 시한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회담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다며 미국이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 정상이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번 마드리드 회담이 양국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방문 일정에 맞춰서 공식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영국의 입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10일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영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사는 오는 16일부터 18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일정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샘 알트먼 오픈 AI 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미국 기업 대표단 자격으로 동행하며 이 자리에서 각각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영국 데이터 센터 전문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추진되고요. 구체적인 규모와 조건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웨이브 역시 영국 투자 계획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전역에서 소버린 AI 인프라 구축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올해 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투자 확대, AI 성장 구역 지정 등을 담은 AI 전략을 발표하며 영국을 AI의 터보차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스케일은 지난해 출범 후 3년간 25억 달러 투자 계획을 세우고 에섹스주 로턴 부지에 최근 최대 4만 5천 개의 엔비디아 GB200 슈퍼칩을 수용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노르웨이에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며 오픈 AI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의 빠른 확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픈 AI 역시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이어서 유럽과 아시아로 사업을 넓히면서 국가를 위한 오픈 AI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 지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올해 초 스타머 총리와의 대담에서 영국은 투자의 황금지대라며 대규모 투자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행보가 실제 투자 실행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이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테슬라가 하반기 생산 확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 내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30여 개국의 글로벌 수출 호재가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외곽 그린하이드 기가팩토리 4에서 하반기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최근 독일 내 판매는 급감했지만 30여 개국의 글로벌 수출 물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산을 결정한 것인데요. 독일 연방 자동차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테슬라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도 57%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적 횡보가 수요 위축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기가팩토리 포 공장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는데요. 테슬라의 첫 유럽 기가팩토리인 베를린 공장은 모델 Y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과 중동, 북미의 차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증산이 단순한 판매 호조 대응이 아니라 유럽 내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전기차, 특히나 중국 전기차 견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테슬라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구글의 AI 앱 제미나이가 챗 GPT를 제치고 아이폰 앱 1위에 등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 2주 만에 2,300만 명을 불러오면서 AI 앱 시장의 판도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앱 제미나이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제치고 무료 앱 1위에 올랐습니다. 출시 2주 만에 2,300만 명의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대화형 비서 기능과 함께 탑재된 스마트 사진 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가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는데요. 나노 바나나는 2주 만에 5억 장이 넘는 사진 편집에 활용이 됐고 이미지 일관성과 초상화 재현 능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기능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제미나이가 경쟁 앱을 앞서게 한 원동력이 됐는데요. 현재 무료 사용자도 하루 최대 100장이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고 유료 구독자는 최대 1,000장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순위에서 챗 GPT는 2위, 스레드는 3위에 머물렀고 구글 검색과 지도, 크롬, 지메일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AI와 사진 편집 기능의 결합이 모바일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를 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나만 관세야 너도 관세해입니다. 자, 트럼프가 요즘에 그 스포츠 경기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일단 좀 뒤에 보겠고 중요한 게 나왔죠. 자, 뭐 이걸 보고도 이제 댓글에다가 또 이제 트럼프가 뭐 그렇게 동맹들한테는 약하게 하면서 저기 적국들에게는 혼자 그 관세를 뭐 100%, 150%, 200% 그때 그냥 하지 500%를 하던 500% 얘기도 있었잖아요. 저기 우리 4명 나와가지고 우리 스타트업 대표들 키워주는 그 프로 진행자 있잖아요. 머리 벗겨주신 그분은 500%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그렇게 안 하고 결국 다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발 빼면서 왜 또 이제 저희 나토랑 EU를 가지고 저기 그러냐 그러는데
어쨌든 뭐 동맹한테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같이 하면 하겠다. 그거거든요. 지금 원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 전쟁이 멈출 기미가 안 보이면은 내가 대규모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로 인도를 건드렸잖아요. 인도가 그 50%를 부과를 받은 다음에 다시 올 줄 알았더니만 저기 쪼르르 저쪽으로 가버렸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인도, 브라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짝짝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효과가 없으니 뭐 그 트루스 소셜에 그 글은 올렸죠. 모디 총리랑 뭐 좋은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근데 아직 뭐 인도가 돌아서거나 무역 협상이 인도와 어떤 진전이 되거나 이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맹국들의 참여를 지금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제 보니까 자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 지금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인도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저번에 자료 보여드린 대로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엄청나게 1년 내로 지금 늘렸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석유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무기 사가지고 개발하고 이래서 그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전쟁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러시아의 그 막대한 자원, 그 자원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도, 중국 이런 엄청나게 세계 인구 1, 2인 나라들 거기다가 브라질도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다 러시아산 석유를 사주니 전부 다 동맹국들이 다 끊어도 러시아가 먹고 사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 사줄 때가 많으니까 베네수엘라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땅 따먹기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인도랑 중국 걔네들 어쩔 수 없고 나머지 그 제외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고 나머지 모든 지구상에서 미국 편인 국가들 중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는 국가들을 싹 다 제로로 만들어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 양을 제로로 만들으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땅 따먹기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인도가 저기 갖다 붙어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부터 석유 구매를 중단해라. 근데 누구냐? 나토.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토가 폴란드가 지금 그 드론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드론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보낸 거면은 이 나토 국가의 공동 침범으로 지금 간주를 하여서 러시아를 공격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러시아에 대한 공격은 안 했고 러시아는 뭐 실수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게 실수일 리가 없다고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나토 국가가 그렇게 러시아에 대한 그 대러 전선을 지금 만들려고 생긴 단체인데 거기서 러시아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는 이게 아이러니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죠. 아니면은 뭐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이 자기네 석유 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나토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 모양새 자체가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대러 전선을 지금 그 형성하고 있는 이 나토의 전선에서 거기서 러시아산 석유를 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사고 있으면서 러시아에 대항하겠다고요? 그것도 사실 웃긴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나토 국가들 당장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해라. 그러면 우리도 중대한 제재를 가하겠다. 이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토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너네가 GDP 대비 5% 이상 국방비 지출 안 올리면 우리 나토 탈퇴해버리겠다. 근데 저번에 스페인만 제외하고 5%를 다 올리겠다고 하니까 나토 탈퇴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걸 가지고 압박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나토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지 않으면 뭐 그러겠죠. 내는 돈을 줄이던가 아니면 나토도 탈퇴해버리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트럼프도 충격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다니요. 정말 웃긴 일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는 게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협상 위치와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사실이죠. 아니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한테 강경하게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금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에
중국의 50%에서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나토와 함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국한테 관세 부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두 개를 끊어야 되니까 지금 러시아산 석유 구입은 중단을 하고 중국한테도 50% 100% 관세를 같이 부과해라. 그러니까 우리랑 전선을 함께 해라 이겁니다. 함께.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과 심지어 장악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나왔죠. 둘이 그 마이크 켜진지 모르고 대화하다가 장기 이식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둘이 대한 거 전 세계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 국가들 대상으로 그거 빨리 삭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답니다. 언론사에. 물론 서방에서 막 그 요구에 따라 삭제는 않겠죠. 자기가 통제권 안에 있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삭제했겠죠. 그런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서로 장기 이식을 밀매해서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150살까지 살려고 그럼 150살까지 집권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 강력한 통제권과 심지어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악력을 깨트리려고 하면 관세 부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왔죠.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나토는 당장 중단하고 EU는 당장 중국에게 50%에서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을 압박해서 러시아를 무너뜨려라 이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수 없다. 사실 혼자 끝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안에 자기가 끝낸다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전 세계의 손을 지금 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치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인 것 같죠. 자, 이건 정말 모습이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뒤에가 CG가 아니고 딱 그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방송국 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보이는 프로인데 여기에 이제 출연을 했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죠. 이렇게 딱 어떻게 딱 구도도 흑인 MC 한 명, 백인 남자, 백인 여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또 자신의 어떤 치적을 계속해서 홍보를 합니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항상 비교하는 대상 또 나와야죠. 바이든 정권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모든 지표를 바이든 정권의 지표와 지금의 지표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죠. 바이든 때는 이렇게 망가졌었는데 트럼프 나 때는 이렇게 좋아졌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바이든 때 만천 망가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계속 그거 비교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다. 정말 저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20% 넘는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자, 내가 이걸 다 잡았다는 거죠. 임기 초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바이든이 조류독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암탉을 다 싸그리 탁 파묻어서 죽이는 바람에 달걀이 없어져가지고 달걀 가격이 치솟아가지고 부활절날 달걀을 써야 되는데 달걀 모양으로 한 감자 놓고 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에그 인플레이션 잡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 후라이 이런 거 마음 편하게 드세요. 이러면서 바이든이 또 잘못했다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휘발유 가격도 다 잡았다. 그걸 했는데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구가하던 곳이 바로 바이든 정권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관세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관세를 내가 열심히 부과를 해가지고 갈취해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놨더니 감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서 나에 대해서 불법으로 판단을 해요. 물론 하급심이지만. 하급심 2개가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거 지금 완전 합법적이고 내가 한 일은 다 옳았고 대통령이 이럴 권한이 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제 이 친구들이 막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트럼프가 뭔 짓이라도 저지르겠죠. 뭐 지금까지는 대법원의 어떤 그 지금 구도 자체가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까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또 그렇죠? 사법부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저게 만약에 판단이 저렇게 불법으로 대법원 판단이 불법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지금 주식시장에도 타격이 오겠죠. 지금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확답을 피했고요.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건 지금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자, 어쨌든 강력한 나라를 탄생시켰다. 수조 달러를 유입시켰다. 그게 어디서 유입을 했냐? 내가 관세 부과해서 지금 사실 이 좀 멈추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커다란 덩어리는 못하고 우방 쪽에서 조금 많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좀 스타트가 계속 된 다음에 빠르게 달리다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번 것만 해도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역사상 최고의 경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 선거 전에 카멜라 해리스 돕기에서 이자율을 낮췄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이제 파워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분명히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바이든 정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예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나는 신중히 행동해서 금리 인하를 빨리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파월이 그때 금리 인하를 내린 거를 두고 물론 파월 입장에서는 그걸 면밀히 따져가지고 그 시점에서 인하를 해야 될 그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보는 거는 그냥 딱 흑백 논리예요. 그 사유 아무 상관없고 물론 사유를 따져도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이거죠. 바이든 때 파월 금리 인하했잖아. 트럼프 나 때 왜 금리 인하 안 해? 이거예요 그냥. 이분법적인 논리. 그때 인하했잖아. 그때 상황이 뭔지 그냥 일단 제쳐놓고 바이든 때 해리스가 이제 이 차기 후보로 나섰을 때 그때 금리 인하했잖아. 근데 왜 지금 안 해? 그리고 딱 그것만 듣는 거죠. 그때 인플레이션 최악이었잖아. 애국 가격 급등했잖아. 인플레이션이 최고일 때 금리 인하를 해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는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폭등할까 봐 지금 못하면 그럼 그때 인플레이션이 폭등해갖고 계란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했냐 이거예요. 그럼 파월은 그러면은 계란 가격 더 치솟아가지고 계란 하나도 못 먹게 만들려고 금리 인하했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왜 나 때는 지금 계란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계란 마음껏 먹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 안 해? 이거예요 이 논리가. 그래서 결국에 정치적인 사람이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파월은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랬죠? 능력은 하나도 없고 바보지만 정치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카밀라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 물론 파월은 부정하겠죠. 자, 제롬 파월은 이자율에 있어서 너무 늦었다. too late. 별명이죠. 너무 늦었다. 그 뭐 나쁜 것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비치 막 이러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자,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뉴욕 양키스 경기에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 바로 전에는 전주에 US 오픈을 갔습니다. 자, 그 전에 미식 프로축구를 갔어요. 그리고 주말에 UFC 많이 가죠. 물론 그전엔 앨런 머스크랑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렇죠? 트럼프 옆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가서 백사장을 만납니다. 화이트데이나. 그래서 지금 계속 보시면은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를 다 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가고 있는데 주로 남자 경기, 주로가 아니라 다 대부분 남자 경기만 갑니다. 전부 다 남성들, 백인. 그리고 어제도 또 에런 저지한테 이제 팔뚝을 치면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 마치 파월의 팔뚝을 치는 것처럼 주로 팔뚝을 겨냥하더라고 항상 보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것이 내년도에 올림픽하고 월드컵이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거로는 월드컵 조추첨 있잖아요. 우리 그 생방송으로 맨날 보죠. 우리나라 과연 어떤 A, B, C, D 중 어디 들어갈까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 조추첨식도 이제 미국에서 하자고 지금. 그거 볼 돌리면서 이제 나오는 거지 막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러는 게 지금 스포츠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주요 스포츠 경기마다 특히 남성의 강인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에 참석을 하여서 이 마가의 가치 아래서 어떤 이런 컨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나 이렇게 강하다. 스포츠의 강인함, 승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일단 에런 저지가 이 홈런을 2개를 쳤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기 뭐 MLB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에런 저지가 저렇게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도 더 미친 사람이 나타나 버려가지고 카일 말리라는 포수 보시는 분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공 받느라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5개인가 6개를 더 치고 있어요. 더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 자, 그다음에 좀 낸시 펠로시가 또 등장합니다. 자, 파월, 바이든, 낸시 펠로시. 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뭐 파월은 정치인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3사람 중 한 명이죠. 그렇죠? 저번 달에는 낸시 펠로시 보고 뭐라고 했죠? 와, 이 3개의 주식 천재들을 다 이긴 주식 천재 중에 천재다.
그렇죠? 낸시 펠로시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의 수익률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국회의원 월급으로 저 돈을 도저히 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벌었냐. 주식 천재다. 그러면서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니까 조사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을 겨냥한 공화당에서도 나왔고요. 트럼프 입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가 뭐 옛날에 군대 10,000명을 보내겠다 어쩌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지킨 적 한 번도 없고, 그렇죠? 다 그냥 허풍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낸시 펠로시든 뭐든.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이제 이 뉴욕이죠. 뉴욕. 왜냐하면 이 뉴욕의 선거가 LA죠. LA의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 때 중요하기 때문에 LA를 탈환해야 되거든요. 주지사가 지금 겟섬이라고 옛날에 이 민주당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붙었던 사람이죠. 그래도 LA가 다 불타고 그때 막 킴 카다시안 집이랑 박찬호 선수 집 다 불타고 그랬을 때 트럼프가 멜라니아 여사랑 헬리콥터 타고 갔잖아요. 그래도. 근데 거기서만 이제 괜히 뭐 하는 척했지 또 다음에 하니까 막 인터뷰에서 그 트럼프를 욕하고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거를 이제 계속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랑 이 소화전이 있었으면 화재를 막을 수 있었는데 물이 안 나왔다. 왜 물이 안 나왔냐. LA에 왜 물이 없는가. 베버리힐스 그 잘 사는데 왜 물이 없었을까. 작은 물고기를 보호한다고 태평양을 물을 다 뺐다. LA에 있는 물을 태평양으로 다 빼가지고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트니까 소화전에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25,000채의 집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우리가 정부에서 LA 돕지 않았으면 지금 LA는 완전 다 망가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책임론 때문에 내년도 저기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LA 주지사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에런 저지랑 이 경기 전에 만났던 장면입니다. 딱 보면서 트럼프도 덩치가 엄청난데 트럼프가 작아 보일 정도예요. 물론 에런 저지 키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서 근육을 두들기면서 이것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 알통을 툭툭 치니까 1회 말에 홈런을 쳤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승리를 했고요.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자기가 왔을 때마다 승리했다고 다 여기다 했는데 만약에 졌으면은 트럼프 모양새가 좀 이상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겨서 다행이고요. 자, 트럼프가 에런 저지의 팔을 툭툭 치면서 너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아까 EU랑 나토에 EU는 지금 당장 중국에게 50% 100% 관세를 부과하고 나토는 지금 당장 러시아산 석유 이 구입을 중단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네도 더 키워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키우려면 너희도 더 키워라. 그럼 내가 따라 키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런 저지한테 하는 말이랑 EU랑 나토한테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한 줄 매드평은 그겁니다. 에런 저지의 이름이 저지잖아요. 저지가 판사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말로 저지하다, 막다 이런 동음 이의어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에 유념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왈. 에런, 나 저지하지 마. EU, 나토, 너네도 다 같이 벌크업.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초저가 해외 직구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초저가 공세 스위치는 온. 요즘 여러분의 현관문 앞 가장 흔하게 놓여있는 상자는 무엇인가요? 아마 중국에서 건너온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택배 상자일 겁니다. 국내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초저가와 엄청난 할인율에 싸니까 일단 산다는 새로운 소비 습관이 생겨났죠. 하지만 이 단순한 소비 행위 뒤에 거대한 속내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초저가 공세의 진짜 속내 3가지 핵심 포인트로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 국내 시장을 뒤흔든 알리와 테무. 알리와 테무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진출 1년 만에 사용자 수가 쿠팡과 네이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배송비와 반품비 무료는 물론 상상할 수 없는 100원 딜까지 펼쳤죠. 전문가들은 이들의 공세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전반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진짜 상품은 데이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초저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의 진짜 상품은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검색하고 어디에서 멈추고 어떤 제품에 반응하는지 등 방대한 소비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의 취향을 넘어 글로벌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제어가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단순히 저렴한 상품을 미끼로 미래를 통제할 소비 데이터라는 더 큰 보물을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디지털 실크로드로의 야심.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장악, 바로 이 거대한 그림의 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알리와 테무의 행보가 중국 정부의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과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 소비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손에 쥔다는 것은 곧 국경을 초월한 경제 정보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하죠. 저품질 상품과 모조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국내 제조업과 유통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초저가 공세는 단순히 쇼핑 트렌드를 넘어 소비자 안전과 국가 경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구매하기 버튼이 거대한 자본과 데이터의 흐름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공세는 단순히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비 습관과 정보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빨아들이고 있죠. 가장 싼 가격 뒤에 가장 비싼 대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초저가 공세의 차가운 진실입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 그리고 이어서 전 세계를 흔든 이슈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련주 흐름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이 소캠1을 건너뛰고 소캠2로 바로 좀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이 메모리 3사와 현재 샘플 테스트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소캠1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소캠은요, 이 제2의 HBM이라고도 불리죠. 엔비디아가 독자적으로 이 AI 서버를 위해서 만든 메모리 모듈 규격인데 이 저전력 D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약 3분의 1의 전력 소비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소캠1의 경우에는 이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게 무산되고 소캠2로 바로 도입이 넘어가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이 판도의 승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전날에 가장 먼저 이 SK하이닉스의 7%대 강세 상당히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 이 HBM4의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었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40만 닉스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한국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41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견조한 HBM 수요와 더불어서 범용 D램 또 이제는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메모리 섹터에 활력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도 전거래일 2.7%대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이어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양자 컴퓨터도 이제 간만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이온큐가 18% 급등했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14%대 두 자릿대 상승률 추가로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이슈가 상당히 강했는데 영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 업체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1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 이런 방안도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사내에 연방 정부를 전담하는 조직인 아이온큐 페더럴을 신설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회장으로 전임 국가지리정보국 국장을 선임을 하겠다. 이런 소식에 크게 강하게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자체보다는 이제 양자 암호 쪽으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 양자 암호 중에서도 보안 관련주들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엑스게이트, ICTK, 또 아톤 등이 있겠죠. 지난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요. 여전히 아직까지
KT 해킹 사태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4월 이후로 통신 3사에서 해킹 사태 이후로 각각 5년간 최소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가까이의 대규모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두 가지의 이슈 동시에 받아갈 가능성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상장 소식이 굉장히 또 뜨겁게 이슈를 달궜는데요. 상장 첫날에만 14%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이후로 대표적으로 이 가상화폐 친화 정책의 일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미니의 상장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나 기대감까지 합쳐지자 비트코인 가격 역시 11만 5천 달러 선에서 꽤나 견조하게 유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강한 움직임 추가로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특히나 카카오가 전일 9%대 강세 보였고 카카오페이 역시 5%대 강세 보였다는 점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사실상 지난 금요일 나스닥을 이끌어줬었죠. 전거래일 6%대 강세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7%대 추가 상승을 이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건 역시나 금리나 기대감도 있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 네바다주를 포함해서 자율주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는 독일 공장장이 3, 4분기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이유는 그만큼 상당히 이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테슬라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보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관련주들을 보시면요. 현재 자율주행도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거기에다가 로봇 관련주까지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현재 이런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전방위적으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주들 다양하게 열어놓고 보시는 점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이제 좀 가을이죠. 아침도 이제 선선합니다. 저녁도 그렇고요. 좋은 시간, 좋은 계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데일리 신문 내용들. 오늘도 주로 이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신문들이 대부분 기획 기사들이 좀 많죠. 그래서 오늘도 좀 증권면에 있는 또 산업면에 있는 이 마켓과 관련된 중심으로 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증권면 톱 기사의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인데 주간 증시 전망이 증권면에서 톱 기사로 늘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이 톱 기사로 나올 때는 그 주가 뭐 시장에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변수가 있거나 좀 큰 변수가 있거나 또는 그동안의 시장의 어떤 흐름에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즈음이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 주간 증시 전망이 톱 기사가 될 때가 많은데 이번 주가 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FOMC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주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피만 5.9%, 6% 가까이 올랐죠. 코스닥도 4.4%. 한 주간에 이렇게 코스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100선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9월 1일 날 기준이긴 합니다만 불과 한 2주 사이에 3,400선 근처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50 정도 지수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에 주가가 한 7% 정도 이렇게 7, 8% 정도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이렇게 아시아권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이렇게 또 압도적으로 좀 상승률이 높은 거는 역시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코스피를 박스권에서 붙잡아뒀던 이 정책에 대한 우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죠. 그 이후에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배당수도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의무 소각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통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열심히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뭐 기준 50억으로 하는 데냐, 이거는 일종의 그냥 하나의 신호 정도고,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올 부분들까지 한꺼번에 거의 뭐 한 몫으로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정책 수혜의 기대감, 이 부분 때는 외국인이 지금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과 함께 쌍끌이로 좀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주시장이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의 이런 대단한 수급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이제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또 하나가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계속 담겨 있는 거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이번 주에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화로 이제 상황이 바뀌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떨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연내 3번 남은 FOMC에서 다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연내 3회, 내년 상반기에 3회, 이 전망도 좀 있고요. 이게 사실은 가장 금리를 많이 내릴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는 시장에서 기준이 될 것 같고, 좀 여기저기 얘기, 저도 뭐 오늘 출근하면서도 여기저기 얘기를 좀 듣고 오긴 합니다만, 보니까 올해 한 2번, 내년 상반기에 한두 번에서 3번에서 4번 정도, 이 전망도 요즘에 좀 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번, 내년에 3번, 이게 6번을 내린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중립금리가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2%대 아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아래로 내려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코노미스트 분들의 이제 출연을 할 때 여쭤볼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최대 6번까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과할 수도가 있고, 만약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FOMC 결과에 의해 이제 점도표에서 6번까지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번 FOMC는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점도표상에서 향후에 이 연준의 금리 인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향후 시장의 정책 수혜가 계속 이어지려면 배당수도 분리과세, 그다음에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화, 이 두 가지 내용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 부합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이거에서 한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수가 얼마냐,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뭐 대단한 어떤 이슈냐라는 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원하는 기준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요거를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있죠. 행동주의 펀드죠. 이쪽에서 정부안과 그다음에 지금 나온 국회의원 안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부합하다고 얘기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안을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큰 기준이고요. 이소영 의원은 30%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적용 세율도, 제일 중요한 건 최고 세율만 보시면 됩니다. 최고 세율이 이제 38.5%로 되어 있죠. 이소영 의원은 27.5%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25%, 이 정도, 뭐 소득세의 어떤 그런 걸 감안할 때 2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7.5%에서 25%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그 안이.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배당수 분리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그렇고 등등등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수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정부 안에 이번에 배당수 분리과세 정부 안과 이소영 의원을 봤을 때 뭐가 더 세수 확대에 세수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냐, 이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정부안은 이 온라인 파트너스의 계산대로라면 배당 관련 총 세수가 현행 제도 대비 현재 제도에 비해서 약 700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약 5.59조 원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소영 안대로 한다면 최고 세율을 27.5% 정도로 낮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개인 대주주들의 배당 소득세가 1,400억 정도가 감소를 하는데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기업들이 성향을 높일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 세수가 6.3조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배당 성향이 늘어나서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럼 거래가 늘어나죠. 그럼 거래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래세 수입이 4조 2천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추정치니까 또 약간 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유리하게 좀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빼고 뭐 좀 넣고 하더라도 정부안에 비해서 이소영 의원의 안이 훨씬 더 정부의 세수 확보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시장에서 좀 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할 때 이제 언제 정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달이 됐든 다음 달이 됐든 간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될 때 이 부분, 그러니까 최고 세율과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잡힌 거니까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최종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또 양도세 기준 요거에 리바이벌이 될 거냐, 아니면 아예 이제 재발되지 않을 거냐, 이거에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2차 전지가 요즘에 참 어렵죠. 이제 미 정부의 IRA에서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조금 더 이제 악재가 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이데일리 산업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 사태가 촉발됐던 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최소 2달에 3달 정도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 공장의 완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라지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최대 이제 추석 때까지 최대 좀 한 달 가까이 좀 유급 휴가를 받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정도 쉬고.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좀 뭐 안정을 찾고 이러는데 또 한두 달 잡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간다 해도 적어도 2-4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분들이 다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에 미국이 만든 이 사태의 아주 가장 큰 이유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모멘텀이 됐었던 것들이 이제 영 모멘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기차들이 좀 미국에서도 좀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좀 받으려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4분기부터는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따른 판매량 감소, 판매량 급감 이 상황들이 충분히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업계 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 뭐 현대차, 기아가 되겠죠. 아무래도 좀 4분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조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ESS 쪽으로 좀 이 무게 중심을 좀 옮겨서 이 당분간의 전기차 판매 감소 요 상황, 이유 상황을 좀 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다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돼서 2차 전지주들이 이번 주부터도 그렇고 당분간 특히 4분기 초반까지는 모멘텀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짧게 펀드와치 정리해보죠. 뭐 반도체죠. 뭐 SK 하이닉스를 많이 담고 있는 ETF 상품일수록 뭐 수익률은 더 좋았을 거고요. 지난주에 SK 하이닉스가 20% 정도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한 주 동안에 20%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오른 거는 보통은 아주 급락했을 때
이후에 V자 반등했을 때 정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급락이 아닌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한 주간에 이렇게 급등한 사례는 없다 얘기죠. 그만큼 지난주는 아주 이례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상황인 거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19%, 그 20% 가까이 올랐죠. 이제 3만 원 얘기 이제 슬슬 나오고 이번 주에 뭐 33만 원 뭐 충분히 뭐 유지할지 뭐 이 부분을 떠나서 일단 33만 원 이번 주 돌파는 뭐 당장 오늘도 얼마든지 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 지난 한 주 동안 수익률표를 보면은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19.94% 대단하죠. 네, 레버리지입니다. 그다음에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이것도 역시 레버리지인데 19.8%. 그다음에 타이거의 200 IT 레버리지 이것도 역시 반도체가 주죠. 이것도 16.3%.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요즘에 말씀드렸던 밸류체인 ETF 상품 요 액티브 상품들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12%.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으로서는 이 상품이 좀 가장 수익률이 좀 높은 겁니다. 이 뭐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하여간 반도체가 많이 들어있는 ETF 상품들은 지난주에 뭐 데이트를 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주식형 펀드도 주간 2.1%, 우리가 아까 코스피가 거의 6% 가까이 올랐다는 거니까 그에 비하면 덜하지만 어쨌든 해외 주식형 펀드도 2%가 넘게 올라서 지난주 상당히 좀 좋았죠. 일본이 지난주에 4%가 넘게 올랐으니까 일본이 뭐 지난주에 니케이 250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 연일 갱신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수익률도 이렇게 좋았고요. 에너지 섹터가 3.9%였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개별 상품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레버리지 이것도 레버리지네요. 13.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지난주는 뭐 얘기할 것 없이 반도체 뭐 최고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당히 이 다른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었죠. 뭐 일본이나 중국 다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만 특히나 코스피가 약 6% 가까이 올랐는데 이 특히나 코스피의 강세 보인 이유 역시나 좀 약간 국내 정책 관련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뭐 지난주 전반적으로 보시면 코스피가 5.9% 상승하고 코스닥은 이제 4.4% 상승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주 연속으로 지금 상승하면서 또 글로벌 최상위권을 뭐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정책 수혜 또 정책을 또 재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 랠리, 뭐 복합적으로 많이 좀 있었습니다. 주요 지표 동향 한 주간 뭐 사실 증시 상승에 비하면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달러 환율 국제 유가가 조금 상승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 하락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가 지난주 보시면 관심이 집중되었던 미국 8월 PPI와 CPI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부합함에 따라서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줬고 추가적으로 미국 고용지표도 좀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과 오라클 관련 호재로 AI 반도체가 상당히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국내적으로도 이제 말씀하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네. 투자 심리 개선세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한 주간 코스피에서 지금 4조 3천억 원, 코스닥에서는 2,030억 원 순매수했는데 코스닥 3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상승을 기회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데 코스피에서 무려 7조 6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3,200억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요일 날 개인들이 하루 동안 코스피에서 2조 5,500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네. 이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는데 그 역대 1위는 지난 2024년 3월 21일 기록한 2조 9,143억 원이었고 당시 지수대가 이제 2,775포인트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최대로 판 한 20여일 이후에 코스피가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단기 조정이 있었다는 점도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네.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많이 팔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보자면 외인이 또 상당히 중요할 텐데 외인 코스피 주식 보유액이 뭐 사상 최초 900조 원을 막 돌파하고 이런 걸 본다면 그냥 말씀 주신 대로 개인은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선 상황이다. 뭐 불신보다는 차익 실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요. 또 이어서 PPI와 CPI 또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고용에 비해서 여전히 좀 물가는 무난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좀 침체 우려보다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 상황이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해석을 상당히 좋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뭐 아시다시피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그다음에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2.9% 상승했는데 예상치를 딱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였다는 게 약간 좀 의외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 간세가 제품 가격에 전가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가격을 갑자기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그런 관계로 향후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비 심리 지수도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됐는데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함으로써 역시 수요가 좋지 못하다는 점도 반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은 같은 날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에 더 반응하는 모습인데 지금 26만 3천 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악화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CPI 발표 직후에 이제 9월 B컷 확률이 지금 11.2%로 소폭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6%대로 낮아진 상황인데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한 이후에 그 수준을 유지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물가 관련 지표가 글로벌 증시에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인데 금리 인하 이전 그 시장이 이미 기대감으로 상승한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발표될 경우 시작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둔 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실제로 이 PPI 둔화도 겉보기에는 뭐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 기저에는 소비 둔화라는 이런 경기 침체 신호가 깔려 있었죠. 마찬가지로 뭐 이번 주 목요일에 FOMC 발표가 있고 새벽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우려들을 얼마나 좀 반영을 하고 있는지 후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었죠. 뭐 SK하이닉스가 7%대 강세, 반도체 쏠림이 좀 상당히 저는 아쉬웠는데 아직까지도 상장상 중에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뭐 70%가 넘어갑니다. 추가적인 상승 부분 이런 쪽에서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수상으로 본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면 코스피 3,000 정도가 PBR 한 1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상승은 1.2배, 즉 한 3,600선까지는 열어두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먼저 이제 지난주 코스피가 그럼 상승할 수 있었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난 상황이었고, 두 번째가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호황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좀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호황은 사실 지난 상반기까지 반도체는 좋다고 이제 다들 인정했던 것이 미국 관세 부과 이전에 미리 반도체를 확보하려는 선주문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었는데, 이번 하반기의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좋은 전망들은 HBM으로 이제 공급망이 좀 전환되는 상황에서 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캐파가 지금 부족하게 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뭐 기존 HBM 수혜인 SK 하이닉스는 물론 레거시의 전통적인 강자인 삼성전자까지도 실적 고성장 전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런 반도체 실적 성장에 베팅하면서 9월에만 SK 하이닉스를 2조 4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삼성전자도 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말 많이 샀구나를 알고 있는데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두 종목 모두 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 코스피 최고가 견인의 1등 공신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밝혔고, AI 투자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150조 펀드 조성 계획과 증시 우상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점이 상당히 주식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크게 상승했지만 사실 종목들 상황은 아직 고점 대비 하락한 종목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난주 뭐 체감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 이후에 분명히 이제 숨고르기 기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시장은 그 직전에 보였던 순환매 장세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원전을 포함해서 조선, 뭐 방산, AI 관련 SI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주목을 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단순히 뭐 데이터 센터 AI, HBM 수요만 강력한 게 아니라요. 디램 쪽 수요도 상당히 견조한 게 확인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현재 힘을 받아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는 수급들이 좀 순환매가 돌아주는 걸 추가적으로 좀 기대해 보시고 관련된 모멘텀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말미 들어서요. 음식료 업종이 또 상당히 부각을 받았거든요. 이게 뭐 라면주들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사실 반도체가 제일 좋았다고 보면,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는 크게 상승한 종목에는 라면 종목, 특히 이제 농심이 대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지난주의 상승률을 보면 삼양식품이 4.2% 상승했고, 농심이 21.3%, 그리고 오뚜기가 지금 8.9%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라면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는 원인은 8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라면 품목이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2조 원 수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도 전년 대비 지금 22.2% 성장하면서 음식료 품목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이런 것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호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이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에 좀 주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수록곡인 골든이 빌보드 핫백에서 4주 연속 1위, 그리고 영국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를 지속 중으로써 이런 열풍이 라면과 특히 김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심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서 지금 신라면과 새우깡이 등장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콜라보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처음 출시했던 8월 말에 지금 준비한 신라면 1000세트, 그러니까 라면 6,000개가 네. 1분여 만에 완판이 되었고요. 또 이제는 새우깡과 신라면, 또 신라면 툰바 등이 국내 대형 마트에 판매되기 시작했고,
향후 지금 외국의 이제 해외 시장에도 좀 출시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목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금요일에도 무려 장중에 22% 이상 상승했었는데 다시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금 하락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주 투자 전략은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장기간 상승 및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관계로 이제는 분기별 실적에서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종목이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농심은 일단 하반기 글로벌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지만 너무 단기에 급등한 관계로 숨고르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눌림목으로만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입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세계사 중에서 가장 수출 비중이 낮아서 무슨 성장 잠재력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확실한 매출 증가 요인이 없기 때문에 투자 순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열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서 라면주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주간 상승률이 20%가 넘어갑니다. 정말 상당한데 뭐 이게 말씀 주신 K-팝 데몬 헌터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좀 컸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이제 인바운드 쪽에 관광 소비가 상당히 좀 늘고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또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주까지 좀 좋게 가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행 업종이 실적이 좀 회복이 되는데도 주가 반등이 막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네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것은 이제 작년에 어떤 트라우마가 좀 많이 있다라고 네. 생각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적이 작년에 잘 가다가 꼬꾸라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제주 항공에서 있었던 여객기 참사로 패키지가 대거 힘들어졌었고 또 티몬 사태로 네. 티켓 환불 사태로 인한 대손 충당금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여행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주가는 사실 크게 지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4분기를 앞두고 가장 유망하고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여행 업종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금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1.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17년 12월에 기록한 112.1 이후에 가장 높은 기록으로서 최근 2개월 연속 110 이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최근 주식시장 화랑이 상당히 큰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 6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저 2번은 갔다 왔는데 네. 그때도 상당히 주식시장이 화랑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원달러율이 연초 대비 지금 80원 하락한 상황인데 이러한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되면서 이제 높은 환율 수준에 대해서 여행객이 적응하는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역대급으로 긴 7일간의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는데요. 이렇게 긴 기간은 객단가가 매우 높은 유럽이나 미주 지역까지 여행이 가능한 기간으로서 여행사 실적에 매우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9월 말에 시행되는 중국 단체 무비자 정책이 사실 중국인 인바운드만 혜택이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대상 항공 노선도 크게 증편되면서 국내 여행객들이 보다 중국으로 여행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항공기 사고로 인한 패키지 여행이 잠시 타격을 입었던 것, 위메프 사태로 티켓 손해로 대송충당금 이슈가 발생했다는 점인데 이제 올해는 이것이 기저로 작용하면서 네. 오히려 실적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전략은 저는 4분기 주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현재가
좀 저점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잇따랐던 악재들이 사실상 이번에 실적을 더 드라마틱하게 좀 돋보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나 추석 연휴가 정말 역대급으로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 경우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정말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까지 좀 여행주에 많이 기대감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여행주들 중에서 특히나 이사님이 보셨을 때 좀 가장 눈에 띈다 하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여행주 하면 하나투어가 이제 대장주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번에는 모두투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투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나투어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투어 주가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투자 포인트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매출이 이제 소폭 감소하고 있는데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원인은 일단 패키지 고급화를 통해서 객단가를 좀 많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객단가가 높아진다는 의미는 결국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 소폭 줄 수는 있지만 마진이 높은 관계로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익 고성 성장률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점인데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112% 증가한 231억 원인데요. 하나투어가 절대적으로는 614억 원으로 좀 높게 보이지만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20%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다면 성장성에 모두투어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9.4배인데요. 주식을 매수하기에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을 중심으로 기관도 순매수라는 점도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기 충분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으로 모두 투어까지 정말 정방위적으로 좀 매력이 넘치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 FOMC 앞두고 투자 전략 간단하게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 시장은 아마 지수상으로는 조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은 순환매장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주가 2020년 2월 미국 시장에서 유대교 연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라를 앞두고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반복 중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S&P 500 지수가 유대교 연말 전 6개월 동안 100%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100% 항상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6거래일 전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이전에 미리 이제 지수가 상승한 관계로 아마 실제 금리가 하락하라도 제도 노출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역시 키는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매수세를 유지하는 한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만일 조정이 나온다면 개인 매수세가 이번에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로시 하사냐 들어보니까 이름이 상당히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100% 하락이 나온 전례가 있다니 좀 상당히 두렵네요. 외인 매수는 특히나 체크를 시장에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죠. 이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단단하게 쌓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과연 이번 주에는 반도체 쏠림 어느 정도 완화가 될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새로운 주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